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확진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보부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일으켰다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구상권 액수가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8월 달에 코로나19 재확산의 이 트리거, 방아쇠가 된 게 바로 광화문 집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뭐 이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구상권은 뭔지, 손해배상은 뭔지 일단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구상권 손해배상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네. 일단 구상권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너가 남한테 줘야 될 돈인데 내가 일단 먼저 줬으니까 남한테 너가 줬어야 될 돈 나한테 이제 반환해라. 반환해라. 이런 게 이제 구상권이고요. 네.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너가 이렇게 고의나 과실로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이에 대한 손해를 나한테 배상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언론에서 혼재되어 쓰이고 있는 이유가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어떤 사람이 감염이 돼서 전파를 남에게 시키면은 그 사람이 이제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전파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치료비 그리고 방역비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현재는 국가에서 뭐 치료비라든지 방역비를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전파자가 그 감염된 사람한테 줘야 될 그 치료비 같은 것들을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합니다. 전파를 시킨 사람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을 또 국가가 그거를 구상권으로 청구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해배상 채권을 또다시 국가가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구상권, 손해배상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쨌든 사안에서는. 잘못했던 사람은 내라, 국가한테 내든지. 네. 관련해서 이 전광훈 목사에게 어떤 것들이 지금 청구가 되고 있나 제가 좀 알아봤더니 현재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서울시랑 서울시 교통공사 등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여기 변호사가 또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전광훈 목사를 두고 이 구상권 청구 혹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치료비를 야기시켰고 그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다 낸다면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40억 정도, 뭐 50억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부분은 인과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 네, 일단 네. 공단 측에서는 한 55억 정도를 네. 이제 구상권으로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18일에 손해배상 소장을 냈습니다. 약 46억 원 정도를 이제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손해배상액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가 부담한 게 이제 46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대부분 이제 진료비 그리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불어서 그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서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들이 운행을 거의 못하고 운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손실이 컸잖아요. 이 비용까지 다 합한 금액이 현재는 일부 청구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46억 원 정도인데 과연 마을버스라든지 뭐 시내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까지 이런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인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아직은 애매하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나도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많아요. 이런 분들 관련해서는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 법적으로 지금 말했다시피 이게 연관성, 인과관계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소송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겁이라도 좀 먹게. 겁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발생시키면 법적인 책임에 질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지난번 메르스 때도 다 인정되지는 못했거든요.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상인들 네.
사실 영업적 손실이 큽니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인과관계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그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매출이 떨어진 원인이 과연 이 코로나,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그런 되는데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 같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발인지 아니면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돼서 사람들이 시장에 안 온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또 이 근방에서 90% 매출이 떨어졌는데 여기와 굉장히 먼 곳에서 90% 매출이 떨어졌을 때 왜 여기는 똑같이 네. 90%가 떨어졌는데 하나는 사랑제일교회고 여기는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냐 이렇게도 물을 수 있는 반론들이 충분히 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맡기면 보입니다. 뭐 이길 자신 있습니까?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전체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겠지만 네. 일부는 좀 받아내야 일부는 되지 받을 수 있을 않을까.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오늘 녹화장 분위기가 이 굉장히 국가고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자 사법고시부터 해서 의사고시까지 예, 개그맨 시험은 국가고시가 아니거든요. 뭐 국가고시죠. 방송사에서 보는 거기 네. 때문에 저만 굉장한 소외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호사 두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법조인만 계신 게 아니라 또 의사도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네. 자리에. 그래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명단 부실 제출 의혹이라든지 이 진단검사 받지 말라고 한 것 등 이 전광훈 목사의 경우 이런 부분은 의료진 입장에서 봐도 이 방역을 좀 방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그런 2차 대유행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사실 있었죠. 네. 그러면서 만약에 조 변호사께서 그 사건을 수임하신다 그러면 제가 의학적인 근거를 좀 보충해드릴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광화문 집회에서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면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확진된 분이 78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명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돼서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결과 나올 때까지는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 안 하고 집회에 참여했거든요. 그리고 확진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 개연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정광훈 목사의 명단 부실 제출 의혹 그리고 진단검사 받지 말라. 이건 명백하게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 하지 말라는 행위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역학조사를 할 때도 충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나 이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회피할 수 없고 거짓 진술하거나 누락 은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검사 의심 환자인 경우에는 충실하게 받아야 될 의무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특히나 이런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한 그 명단에 보면은 지금 검증해보니까 484명이 누락돼 있다는 거죠. 허위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단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만은 네. 제출한 명단과 그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명단이 있었는데 그 두 개 차이가 커서 차이가 난다. 누락시켰다는 게 명백하다든지 또는 누락된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다든지 네. 특히나 도피하라고 지시한 거 아이고. 이런 거는 이제 명백하게 법법 행위를 조장 방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명백하게 좀 물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놀랬던 게 네. 조사라고 한 역학조사관한테 갑자기 껴안는다던가 깨물고 뭐 깨물고 침 뱉고 이거는 정말 명백한 범법행위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요. 별도로 뭐 폭행, 뭐 모욕 이런 것들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껴안는 거 어떻게 범죄입니다. 성희롱까지도 어떻게 해가지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도 방역 수칙을 어긴다면 엄중하게 다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세균 총리 역시 구상권 행사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자체는 뭐 정말 앞다투어서 창원시라든지 뭐 다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는 안 하고 제 지자체는 하고. 생각에는 현재 이제 가장 많이 구상권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손해의 가장 큰 비율이요 치료비입니다. 근데 치료비를 현재 정부가 부담을 한다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80% 아하. 그리고 10%가 이제 자치시, 뭐 서울시에서 지자체.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 정도를 이제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아직까지 확정을 할 수 없고 나머지 금액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라고 느껴져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닐까. 이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했던 청구들을 찾아보면 대구시가 신천지에 1,000억 원을 청구를 했고요. 네. 최근 창원의 40대 여성에게는 이 3억 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 구상권 청구 금액은 어떻게 이 정해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치료비 같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금사비. 그러니까 저 행위자가 피고인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아하. 때 저지름으로써 명백하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검사비. 검사비, 치료비. 그러니까 예. 본인의 검사비뿐만 아니고 이분이 전파시킨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사비, 또 그분들의 치료비, 또 그분들의 그 격리하면서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은 직접 비용으로서 100% 다 청구할 수 있고요. 예. 그 감염 환자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서 이 역학조사관뿐만 아니고 경찰까지 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 관련된 활동 비용도 사실은 그 넓게 따지면 청구할 수 있고 아하. 법리 논쟁을 한번 해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사람 치료할 때는 얼마 정도 듭니까? 검사비는 뭐 금액이 좀 예.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네. 치료비가 무서워서 아예 그 검사도 안 받고 또 도피해버리고 이런 도망가버리고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요.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안의 중증도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보통 한 80% 정도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냥 격리만 좀 시키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입원비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네. 만일 이분이 이제 중증 폐렴으로 이완이 돼서 가게 되면 중환자 비용부터 해갖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보는데 중환자 1인당. 일인당. 그게 이제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고 암 환자, 또 예. 고령 환자, 면역계 저하된 질환을 가진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대 그 창원의 그 여성 환자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청구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파를 많이 시켰고 치료비나 입원비 같은 게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추산에서 청구가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전광훈 금지법 추진 중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법이고 왜 필요한지. 예, 사실 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희도 많은 의원들께서 우리나라의 징계 조항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빠르게 그런 법안 발의하셨는데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합 제한 지역에서 이렇게 집회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는 법안, 그리고 또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아하. 5천만 원 네. 이런 부분,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런 벌금에 대한 법안 등 정청래 의원도 또 재난 지역에서의 그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여러 가지 집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신 거죠. 이번 사태를 봤을 때는 우리가 광복절 집회를 통해서 2차 대유행으로 가면서 우리 서민들의 너무 많은 고통과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줬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집회나 시위에도 물론 자유가 있지만 어느 정도 국민들의, 그리고 우리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하게 차단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좀 세 보이긴 해요. 전광훈 금지법, 뭐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이 개정안으로 지금 보이는데 통과 가능성 또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코로나 상황 정말 심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권에조차 굉장히 맞아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 위법자들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 국회의원분들께서 만들고 계시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법은요, 이제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구속을 하기도 하고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범죄들과의 어떤 비교 형량적인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조금은 아직 우리나라의 범죄들의 수준에 비해서 높게 처벌하고 형이 있는 세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형량 측면에서의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년 좀 세답니다. 아마 이게 법안이 발의돼도요. 예. 해당 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그렇죠. 여러 절차를 통해 가지고 아마 가다듬어질 거기 때문에 초안이라는, 그리고 선제적으로 발의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석 연휴 무사히 넘겨야 되는데 전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저는 개천절이 걱정스러운 적이 없었는데 10월 개천절 대규모 집회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이거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예, 이번엔 좀 강력하게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개천절에 집회 예고된 게 73건이 네. 접수가 되어 있고요. 서울 도심에 있는 부분만 해도 3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집회들이 소소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 차단을 하겠다는 거죠. 집회 네. 금지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다 이랬을 때는 강제 해산 명령을 하고 또 직접 해산을 하도록 경찰이 동원을 할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체포까지 하겠다라는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조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뭐 법원에서 뭐 해줘 버렸어요. 예. 예. 아마 이제 판사님들도 생각을 좀 많이 바꾸신 것 같고요. 네, 네. 또 거꾸로 저는 이 정부의 이런 강력한 조치가 집회를 하겠다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그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예.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사망한 분도 발생했을 뿐 아니라 그렇죠. 국민의 그 감정이 이 분노를 넘어서 적개심까지 가서 네. 현장에서 만일 방치하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정도까지 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에 격리시키고 원천 봉쇄를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연휴 끝나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감염병 확산이 되풀이되는지 또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BS